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당일의 반응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정말 북한에 대해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인지, 북미 대화 재개 숨통이 트일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이제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 그 각국에서 이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사 당일에는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뢰 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겠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굉장히 이걸 논란이 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그 안보리에 다시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미국의 국가 수반이 신뢰를 위반하지 않았다. 네. 이거는 안보리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이라면 이것은 거리와 상관없이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예. 얘기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이번엔 그냥 넘기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예. 보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도 미국은 오히려 더 유화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속내를 보면 이란도 지금 핵 파기해가지고 이란이 이제 그렇죠. 우리도 핵 준수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예. 베네수엘라도 심상치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협력을 원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러시아에 급히 이번 이제 세 주에 이제 달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자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북한 카드를 다시 써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보리를 소집해서 만약 추가 제재를 하여튼 의장 성명으로 비난 성명 정도 나오겠죠. 예. 단거리일 경우는 늘상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도발하도록 하지 말고 기회를 주겠다. 네. 이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거라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전체적인 이제 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란과 미국 사이에 긴장도 좀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가겠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라는 네. 의사는 분명히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전 1일 날 발사했을 때도 여전히 대화의 틀은 유지하겠다라는 예. 의지가 있었고,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몇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이 생각하는 이른바 데드라인, 예. 그러니까 판이 깨지는 것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을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할 경우에 그렇죠. 발사를 예. 할 경우다라는 것을 일단 확실하게 이번에 밝힌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북한이 약속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예. 지난 1년여 해왔던 여러 가지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예. 자기가 부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폴리티코에서 얘기한 것 중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늘 있는 일이다. 네. 특별한 일은 아니고 계속 일반적인 있다. 일이다. 일반적인 그랬어요? 일이다 예. 하는데 그건 팩트가 틀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을 북한이 발사한 이후에 네. 지난 지금까지 이 대화가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에 처음 있었던 또 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팩트가 틀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려되는 측면인데, 저는 북한한테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이 이 수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이번에 어떤 무기였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면서 신종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무기의 특징이 뭔가요? 러시아제 이스칸데르가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보통 이렇게 대기권 밖까지 보통 날아가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포물선을 그리는데, 지금 화면에 그림에 나오듯이 그냥 포물선이 아니다 하강하다가 다시 수평으로 좀 이동하다 다시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변칙적이군요. 요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네.
따라서 저게 무슨 유도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인지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냥 낙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뭐 사드가 있고 뭐 그 패트리어트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사드 같은 경우는 50km 이상만 또 맞출 수 있는데 50km 이하예요. 아주 최고 고도 자체가 50km고. 네. 그러니까 사드는 저걸 막는 무용지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패트리어트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논쟁 이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박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뭐 면제부를 줬다 안 줬다 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북한의 휴전선에서 50km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미사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예. 서울을 공격할 때는 장사정포로 쏘면 그렇죠. 예. 한 시간에 우리가 아무런 제질 안 하면 10,000발까지 날라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을 북한이 단거리 쏜 것을 마치 엄청나게 새로운 위협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산이라고 봅니다. 예. 이미 제주도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한 800개 이상 갖고 있어요. 예. 이 부산까지 쏠 수 있는 건 1,0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요격하기도 어려운 미사일이라는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0개면은 우리가 아무리 요격해도 대부분 다 못 막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한에게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요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공격했을 때 우리도 공격을 해서 보복하는 능력을 확보해서 억제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드 논쟁할 때부터 마치 북한에서 날라오면 다 막아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북한을 완전히 평양을 쑥밭을 만들므로써 억지를 하는 거지. 근데 어느새 그냥 요격을 다 쏘는 걸 다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애초에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발사된 그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이 뭐 이 평택 그 미군 기지, 뭐 제주도, 뭐 하여튼 그 남한 전역을 이제 사거리에 두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제대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우려는 뭐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우려는 예, 항상 해야 예, 되지만 예, 예, 거꾸로 저렇게 된다면 우리는 협상을 더 열심히 하면서 예.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도 평양이나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조용히 갖추면 되는 것이지 예. 그것을 날아오면 우리는 못 막는데 이거 큰일 났다. 예. 호들갑을 필요는 없다. 이미 몇 년 전에부터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고요. 예.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상태가 예. 된 지는. 거기다가 지금 장사정포도 위험할 뿐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네. 우리도 억제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지. 예. 아니면 정 상황이 심각하면 미국의 전술핵 같은 걸 그걸 배치한다는 건 차라리 말이 되지만 북한의 미사일 훈련했다고 우리가 새롭게 위협이 됐다. 왜냐하면 지금 국방백서에도 금년 초에 발행한 국방백서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아주 똑같은 모양이 이미 갖고 있다라고 이미 국방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게 나타나서 우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전 국토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입니다. 그리고 1,000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새롭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새로운 정책을 하는구나. 이거는 일리가 네. 있지만 우리 국가 안보가 완전히 위태롭게 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사정권이 중요한 부분이 남한 전역이 이미 타격권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다른 나라한테도 위협이 되면서 외교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뭐 제가 홍 박사님이랑 이런 그 토론을 사실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뭐 누가 맞고 틀리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른바 이제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이것을 대응하는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전히 미사일 방어 체제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북한이 발사한 거는 정확한 명칭은 KN-21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 북한 그 창군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칸데르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러시아 그 기술을 접목하고 개량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도 비슷한 미사일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 이스칸데르 KN-21은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하고
북한은 그 핵탄두를 실을 만한 소형화를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남한 전역이 이 핵탄두 미사일의 지금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강력한 그런 또 핵 전력이 있죠. 근데 더불어서 그거보다는 우리는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일단 오는 걸 막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미사일 방어가 이번에는 다 뚫리게 돼 있는 신형 미사일이 발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뭔가 새로운 것을 보였다라기보다는 핵 전력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전환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지금 위협에 놓여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뭐 우리 군사적으로 네. 제가 한 말씀만 예. 이제 드리면요. 지난달에 미국이 사드를 예. 경북 성주에 있던 거를 평택에 가져와서 요격 훈련을 했잖아요. 예. 그냥 저는 성주에만 배치돼인 줄 알았어요. 애초에는. 예. 근데 이걸 평택에 가져왔단 말이죠. 그건 이제 미국이 만약에 유사시에 평택에 있는 미군을 지키겠다 그런 의사잖아요. 근데 성주에 있으면은 평택도 막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드라는 게 무한정 날아가는 게 아니라 50에서 150km만 날아가거든요. 성주에서 평택까지 거의 150km예요. 그러니까 성주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칸데르 이거를 지금 시험한 이유가 평택에 사드를 갖다 놔도 소용없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평택을 공격하려고 그럴 때 처음에 사드를 갖다 놓고 이제 핵미사일 날라오면 그걸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스칸데르로 쏴가지고 이스칸데르는 요격이 안 되잖아요. 이스칸데르로 평택에 있는 사드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핵으로 쏘겠다. 이런 얘기를 이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제가 볼 때는 미군하고 북한하고 그 막으려고 하지 마라. 예. 막는 거는 이미 끝났다. 이거는 마치 골바초프가 레이건하고 옛날에 SDI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뭐 600억 달러인가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하늘에서 미사일 방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골바초프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걸로 어떠한 미사일 방어도 뚫을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환상이라는 거죠, 저는. 왜 특히 남북한처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거를 막을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중국이 미국을 쏘면 중간에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여러 번 요격해서 한 번 맞출 수 있지만 남북한 간에 그걸 미사일 방어로 뭔가 해결하겠다? 이거는 돈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너무 같고요. 군사적인 말씀. 예. 근데 그러면은 그 북한이 그 발사한 그 무기가 어떤 그 발사체인가 이거하고 또 다른 또 이제 그 논점은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좀 연달아 발사했느냐. 근데 이번에 그 시점을 보면 상당히 좀 절묘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9일 이 발사체를 이제 미사일을 다시 그 발사한 그 시점이 한미일 이 외교 국방 당국자들이 또 서울에서 만나서 이제 회의하던 그날이었고요. 그 미군이 이제 ICBM 그 시험 발사를 하는 바로 또 그날이었고 네, 문 대통령 2주년 문재인 대통령 또 2주년이었고 그리고 또 그 다른 관점은 그 우리 그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그 식량 지원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 미국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 않겠다. 사실상 동의를 표시한 지 한 12시간 만인가요? 이제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시점이 참 절묘하기 때문에 좀 어떤 치밀한 계산이 깔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각각에 다 분석하셨습니까?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한테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3의 길로 갈 준비가 다 돼 있다. 자력갱생에다가 군사력 개발하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는 살겠다라는 걸 강력히 보여주는 거고요. 그 연말까지 시간을 주지만 난 사실은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조급한 메시지. 그리고 지금 미국한테 보내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제재 풀어준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영변 다 포기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네가 굉장히 양보한 건데 진짜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군사적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마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전략 자산들 한국에 가져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진짜로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건데 뒤에 남겨놓은 건데 그거 제재 조금 해소해 주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노이에서 결렬시켰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렇게 협력해서 한국이 이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데 그거 지원 안 해도 우리는 먹고 산다.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 물론 예. 그렇다고 받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도 우리 정부가 줄이라는 계산을 충분히 하면서 자기들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른 거다. 그렇지만 예. 이거를 안 받아도 우린 상관없다는 예. 걸 보여주면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이것을 요거 하나만 독자적인 의제로 주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국제사회가 다 보는 앞에서 북한이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치 동량을 받는 그런 모습, 체면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그냥 40만 돈 그냥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줬는데 지금은 요것만 딱 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받으면 북한이 마치 궁색에서 받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김정은은 지금 하노이에서 자기가 망신당한 거, 지도력이 지금 흔들리는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네 그동안 못한 훈련도 하고 예. 군부의 사기도 높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발사한 것이 가장 크지만 예.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미국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한국한테도 그거 조금 식량 주냐고 생색내지 마라 이런 예. 메시지를 주면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좀 초조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3의 길을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빅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제재 그까짓 건 우리는 별거 아닌데 그거라도 해제해 주면서 빨리 하자. 이런 식의 어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 교수님도 뭐 그런 뭐 어떤 뭐 미국에 보내는 어떤 독촉장 경고 뭐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뭐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초조함이 지금 계속 묻어나오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1일 날 발사를 했을 때도 사실은 이런 신형 사실 탄도미사일이 맞는데 우리 정부 당국은 아직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물론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3가지 방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 다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도 했고 북일 회담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고립을 좀 벗어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대응 방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외쳤죠. 그래서 제재가 부과되더라도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북한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군사적인 긴장의 조성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지금 그 군사적인 긴장을 지금 높이고 있고 1일날 뭐 4일날 발사를 하고 나서 바로 또 5일 이후에 발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 KN-21이라는 것은 뭐 저는 여전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또 치명적인 무기체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에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역시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원래 연말까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시한을 못 받긴 했지만 여전히 제재와 그런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도 이미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빨리 긴장을 조성을 해서 원하는 형식의 그런 형식의 북한이 원하는 그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지금 다시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제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붙이면 저는 이 미사일을 계속 보면서 앞으로 북한이 이 협상에서 이 값을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사일은 우리 한미 당국이 아직까지도 발표를 못하는 거 보면 이게 대응이 안 됐다라는 거고 정확히 파악도 안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카드를 하나 더 가진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로 이것이 뭔가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우리는 이런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준하는 값을 내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 미사일 기술이 이 정도 발전한 것은 앞으로 단거리 미사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중거리, 준중거리 그리고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ICBM까지도 이게 기술이 쉽게 다 이전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여러모로 미사일 기술이 획기적으로 지금 발전된 상태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고 또 초조함을 어느 정도 드러낸 거라는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원하던 대로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를 어긴 북한 선박을 압류하는 조치를 미국이 바로 했고요. 또 국회 내에서도 대북 강경론이 더욱 강해지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킬 것이냐 아니냐인데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또 제재를 강화하고 또 만약에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제 겨우 400km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900km 정도 가도 제재를 안 했습니다. 추가 제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지금 저 펜스 부통령 얘기처럼 우리는 꿋꿋이 서서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만 계속 하면 제가 볼 땐 김정은은 다시 한번 또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한 900km 정도를 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일본 너머로 다시 쏠 것이다. 네. 그래서 김정은 젊은 지도자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국가의 주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4년마다 선거에 탈락되면 그만둬야 되고 또 다음 4년 하면 그 다음에는 더 하지도 못하잖아요. 예. 김정은은 그게 아니죠. 50년, 100년을 보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정 그렇다면 트럼프 제치겠다. 내가 5년을 못 견디겠냐. 재선돼도 5년은 버티겠다. 지금 그런 각오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시간을 줘서 저는 연말까지는 도발을 아예 안 할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오히려 추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더라도 트럼프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면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2005년에 9.19 공동성명 나오고 1년 만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훨씬 강경한 부시 대통령이 있었는데 바로 한 달 만에 회담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북한하고 그냥 회담한 게 아니라 화염과 분노 얘기하고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그러다가 대화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김정은의 계산법은 우리랑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이제 지금은 시험하는 거지만 진짜로 미국이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만 계속 나가면 저는 일본 너머로 다시 쏠 거라고 봅니다. 쏴서 승부를 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면 미국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계산을 과거에 지금 경험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희망하건대는 미국에서 너무 그렇게 이념적으로 지금 판단할 게 아니고 자존심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을 진정으로 폐기시키고 싶다면 지금은 대화하자는 얘기라고 보고 대화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 사실 낮은 수준이만 합의가 됐지만 그거를 갖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김정은이 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다시 한번 김정은한테 기회를 줘서 다독거리면서 조금씩이라도 폐기시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전 그렇게 보는데 미국의 워낙 그 상류층 또 의회 언론에 북한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이것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 참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고요. 네. 사실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북한과의 이제 북미 협상, 비핵화와 거기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이런 게 어떤 구체화되려면 사실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지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 체제가 저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고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입장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거기서 입장 변화를 한다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동안 그 지난해부터 이어져 나왔던 그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 정착을 위한 어떤 모멘텀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군요. 네, 과거에도 사담 후세인이 미국이 부시 대통령 때 막 이렇게 기회를 좀 주고 했습니다만 네. 끝까지 자기 자존심 하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살해당했죠.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도 그런 오판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것을 김정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한도 내고요. 예. 자칫 900km까지도 괜찮다 그랬는데 미국 내 여론이 너무 나빠져서 트럼프 대통령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900km까지 봐줬는데 이번에 못 봐주겠다고 해서 안보리 제재에 다시 들어가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재작년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우리가 조금 체면을 구기더라도 어쨌든 중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여지를 또 국내 여론에서 또 이런 우리 정부가 움직이는 그 여지를 또 안 주는 것 같아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게라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둘 다 협상할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이런 그 큰 구조와 메커니즘 자체가 과연 그걸 다시 대화가 되도록 허용할까? 거기서 불안한데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국내에서 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식량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과연 야당에서 과연 이것을 흔쾌히 줘봅시다. 지금 한반도에 안보가 지금 백척간두인데 그거 좀 줘서 북한한테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 여쭈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이 정확한
북한의 미사일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겠죠. 지금 한미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조만간에 그 협의를 끝내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둘 경우에는 저도 우리 홍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승부수를 걸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 4일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명백하게 경고를 했으면 북한이 이 이후에 9일날 발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 아쉬움이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미 간에 명백하게 이 미사일과 같은 군사적인 도발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